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할까요? 또 은퇴 이후에도 중산층으로 살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할까요? 10년 전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조건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부채는 없고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월급은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의 중형차를 타야 하죠. 통장에는 1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하고 해외여행도 1년에 몇 차례 이상 다녀올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조건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중산층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40년 소득 중산층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중산층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몇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 공립학교가 제시한 미국의 중산층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책상 위에 정기적으로 보는 비평지가 놓여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인이라면 중산층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이번엔 유럽을 살펴볼까요? 옥스퍼드 대학이 제시한 영국의 중산층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할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중산층이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영국인으로 살고 있다면 중산층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프랑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조르주 퐁피드 전 프랑스 대통령이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은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면서 폭넓은 세계의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분야 이상의 스포츠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손님 접대를 할 줄 알 것, 사회 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어야 중산층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랑스 기준에 부합하는 중산층일까요? 물론 각 나라마다 중산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판가름할 수는 없겠죠.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중산층의 조건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정도를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한국 사회는 돈으로 계층이 나누어지는 사회인 것을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제시한 노후 생활비에 따르면 부부 기준 하위층의 경우 219만 원, 중산층이 279만 원, 상위층이 387만 원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기대 수명 84세, 최빈 사망 연령 90세, 그리고 100세 사망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어떤 수준의 노후를 살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상 물가 추이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퇴 이후 생활비 감소율을 임의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세부터 69세까지는 은퇴 전 생활비에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00%겠죠. 70세부터 79세는 75%, 80세에서 84세 기대 수명까지는 55%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85세에서 90세 최빈 사망까지는 45%를, 마지막으로 91세에서 100세까지는 40%의 생활비 감소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임의값이기 때문에 개인이 생각하는 생애 구간별 생활비 감소율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준값을 적용할 경우에 100세 사망 기준으로 은퇴 후 40년 생활비 총액은 하위층의 경우 7억 원, 중산층은 9억 원, 상위층은 12억 5천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계층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은퇴 생활을 하려면 은퇴 후 생애 구간별로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생애 구간별 감소율이 반영된 하위층 생활비는 작게는 87만 6천 원에서 많게는 219만 원입니다. 반면에 중산층의 경우에는 111만 6천 원에서 279만 원, 그리고 상위층으로 살기 위한 생애 구간별 필요소득 최하소득은 154만 8천 원이고 최고는 387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0세에서 100세까지 구간별로 어느 정도의 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예측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전제를 달고 가능한 소득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은퇴 이후 10년 동안 매월 15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령액 93만 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참고로 퇴직연금 1인당 평균 적립금이 약 4천만 원입니다. 그 금액을 은퇴 후 10년 동안 매월 33만 원씩 수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인연금은 한국과 일본이 함께 조사했던 사적연금에 기초해서 1인당 9만 8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세 기준 6억 원의 주택을 연금으로 돌린다는 가정을 세우고 매월 125만 원을 수령하는 조건입니다. 물론 이 조건이 시청자 여러분의 눈높이를 부합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은퇴자 입장에서 직장 생활을 착실히 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표에 표기된 것처럼 100세까지 산다는 가정에서 은퇴 후 65세까지는 308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이 제시한 소득 계층으로 보면 중산층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65세부터 70세까지는 411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위층 그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70세부터는 소득이 228만 원으로 줄어드는 만큼 219만 원 하위층을 겨우 벗어난 정도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발생한 소득을 생애 구간별 생활비 감소율이 반영된 값에 기준할 경우 60에서 64세까지는 279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은 308만 원으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65세에서 69세는 411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위층이 지출하는 387만 원을 훨씬 웃도는 소득이 발생하니까 충분히 상위층으로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70세부터는 중산층 기준으로 생애 구간별로 볼 때 가장 작은 112만 원부터 가장 많은 209만 원의 생활비를 웃도는 228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니까 70세 이후부터는 중산층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도표에 열거된 소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금액은 실현 불가능한 소득일까요?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직장생활 착실히 하고 3층 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면 은퇴 이후 중산층 그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프지 말아야 하겠죠. 그리고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다면 중산층으로 노후를 살아가는 문제는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노후를 원하는 건 우리 모두의 희망이죠. 하지만 그것이 돈으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중산층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개인의 생각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돈으로 통하는 것만큼은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정한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의 잣대를 적용하면서 스스로 좌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갈 노후는 내가 하기 나름이지 사회가 나의 노후를 대신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지라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각종 공약이 쏟아지지만 이번 선거엔 여야가 가릴 거 없이 공정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만큼 공정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공정과 불공정은 불과 한 글자 차이지만 결과는 양극단의 쏠림을 만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희망은 공정한 사회, 건전한 경쟁이지만 현실은 불공정한 사회, 건전하지 못한 경쟁이 판치는 사회라는 걸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초한 업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공정을 원하면서 불공정에 편승하고 건전한 경쟁을 외치면서 꼼수 경쟁을 서슴지 않으니까요. 보다 편하게,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강한 나를 원하는 인간의 탐욕이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탐욕의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국가를 탐내는 큰 도둑, 기업을 탐내는 작은 도둑, 개인의 자산을 탐내는 좀도둑이 늘어나는 것도 인간 탐욕의 산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발 이번 대통령 선거가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탐욕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걱정하고 국가 제도약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입니다. 국민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의 행동은 상식과 충돌하지 않는 정치,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